이번 시간은 직업 정보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고용노동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조사 대상의 연결이 틀린 것입니다. 답 3번이네요.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요. 근로자 1인 이상은 맞는데 33천, 3땡은 없습니다. 7,2,000개의 사업체라는 거, 7,2,000개의 사업체라는 거 가져가시면 되고요. 7,2,000개가 기억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3땡은 없다라고 답 3번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특정 직종의 분류 요령인데요. 행정관리 및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무조건 관리자, 대분류 1 관리자에 분류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표준직업분류의 10가지 분류는 관전, 사서, 판농, 기장, 당군이라고 해서 1 관리자, 2 전문가 해서 그 앞자리를 따라 여러분이 상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분류 요령이니까 2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영업주 및 고용주는요, 수행되는 일의 형태나 직무 내용보다는 그렇죠,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있는 고용주와 종업원이 없는 고용주로 구분이 되는데 종업원이 있는 사람들은 고용주가 되는 것이고 없는 종업원이 없는 사람들은 자영업주로 우리가 실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한 2차적인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문장 너무 잘 나와요. 일의 형태가 아니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서 구별된다라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연구 개발은 무조건 전문가. 군인은 별도 마지막 A 군인에 분류된다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43번입니다. 직업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네요. 직업 정보는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그렇죠 접할 기회에 간접적으로 줄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 이거 제가 정말 이론 강의할 때 너무나 많이 나와서 말하기가 미안할 정도였죠. 뭐냐? 수분, 가채, 재축평이라고 해서 몇 단계가 나와도 수분, 가채, 재축평 순서가 아니면 무조건 틀리니까 문항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보라 라는 것을 강조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수분가채 벌써 틀렸네요. 그래서 답 2번입니다. 44번입니다. 민간 직업 정보의 일반적인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요. 민간 직업 정보, 공공 직업 정보의 대표적인 것은 일단 우리는 자객 제포라고 해서 그렇죠. 민간은 자의적이고 제한된 사장 마음대로 기준을 잡을 수 있으나 공공직업정보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포괄적 자객 제포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아야 되고 당연히 유료, 무료가 나왔을 때 민간을 돈 주고 팔겠죠. 우리는 강의가 무료입니다. 공공이 아니지만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나라도 못한 일을 우리가 합니다 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웃자고 드린 얘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민간 직업 정보는 유료, 공공 직업 정보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닌 거 골라보면은요. 2번 객관적인 기준 나오면 뭐라 그랬죠? 포괄적과 한 세트로 공공 직업 정보의 특징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5번입니다. 다음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의 정의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산업, 그리고 산업활동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자, 뭐가 써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생산 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것은 산업인데 그러한 일련의 활동 과정이 붙으면은 활동 붙어서 그렇죠. 산업 활동에 대한 정의입니다. 투입물이 들어가고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와요. 이 아웃풋에 따라서 1차, 2차, 3차, 4차 산업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 과정을 우리는 산업활동이라고 합니다. 46번입니다. NCS에 관한 질문이네요. 국가직무표준능력 NCS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나라에서 정리했다라는 것 계속해서 강조드렸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나라가 표준화한 것이다. 대단한 특징 맞습니다. 그 외에는 국가가 나오면 다 틀린다. NCS만 국가가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두 번째,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분류했으며 대중소세 여기 죄송합니다. 대중소세 분류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능력 단위 NCS의 분류 하위 단위로서 능력 단위 요소 이것보다가 능력 단위 요소가 중요합니다.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미리 답을 보여드려서 여러분이 답을 보셔버렸네요. 자, 직무는 NCS 분류의 세 분류를 의미합니다. 세 분류. 그래서 NCS 세 분류를 의미하고 원칙상 세 분류 단위에서 표준이 개발되었다라는 것 참고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47번입니다.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이 아닌 것입니다. 산업분류. 자, 이거는요, 정말 지금은 제가 답이 뭔지 말씀을 쭉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어느 것이 답으로 나올지 모르는 딱 한마디, 한 용어에 따라서 맞는 답, 틀린 답이 되기 때문에 정말 눈에 익숙하게 모든 문장을 다 암기가 아니라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번입니다. 생산 단위의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게 분류하여야 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죠. 주된 활동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고 또 이런 주된 활동은 부차적인 보조활동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까지도 익숙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행하는 단위는요. 동일한 산업활동을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이 당연히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한 단위와 같이 다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가끔 틀리게 나올 때 다르게 분류해야 된다 나오는데 이 부분 잘 보시고요. 마지막,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인 생산물과 불법적인 생산물 여기에서 이렇게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이 나오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다르게 분류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한정입니다. 자, 이거는요 법적으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분류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드는 그 아웃풋, 산출물은요 이게 합법적인지 불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고 만들어내는 것은 짝퉁이냐 진품이냐 해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하나는 벼가 생산되고 하나는 가방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가방, 2차 산업, 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합법적이나 불법적인 생산물이나 동일하게 분류가 됩니다. 지금 다른 것 따지는 거 아니고 이게 1차냐, 2차냐, 3차냐, 4차냐 따진다고 생각하면은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8번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은요. 이거는 단답형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빅데이터 나오면은 데이터는 우리나라 데이터 전문 진흥원이 따로 있어 하셔서 빅데이터 분석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것까지 모르셔도 데이터는 따로 전문기관이 있어 해서 답을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49번입니다.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별 방식의 설명이 이렇게 표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나 이거 본 적 없다 해도 맞추실 수 있으십니다. 인쇄물 가장 저렴하죠. 그리고 면접은 자기가 직접 학습자가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근성은요. 내가 가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합격해야지만 갈 수 있으니까 제한적이 돼서 답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 조사의 주요 산식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머릿속에 무조건 이 표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뭐죠?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이고요. 생산 가능 인구이고요.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떻게?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어지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집니다. 이 표 이제 여러분도 그리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무조건 묻는 것에 앞에 것분에 뒤에 것, 위에 것 딱 하고요. 하나 다른 것은 고용률 구했을 때 고용률만 저 앞에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가 된다라고 했던 것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취업자 물으면 앞에 거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 실업률 물으면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무조건 앞에 것부터 앞에 것 분에 해당 문항 곱하기 100이 묻는 주요 산식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 경제활동 인구는요. 잠재 취업자 가능자 더하기 잠재 구직자 맞고요. 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앞에 거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맞고요. 고용률은 말씀드린 것대로 취업자를 기준으로 저 앞에 것분의 15세 이상 인구분의 취업자 곱하기 100 맞고요. 실업자는요. 앞에 거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 생산 가능 인구가 나왔네요. 그래서 실업자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문제 맞추시는 것보다 그 표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니면 손이 기억한다 해서 저절로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51번입니다. 고용24 워크넷, 예전에 9 워크넷이 2024년 10월 20 며칠부로 고용24로 변경되었죠. 그래서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직업선호도 검사 L형의 하위 검사가 아닌 것은 일단 문제 해결 능력 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L형은 롱이라고 해서 긴 직업선호도 검사이고요. S형은 숏이라고 해서 짧은 직업선호도 검사인데요. 여기 보이는 해설처럼 긴 것은 흥미, 성격, 생활사라고 해서 제가 다 성인일 것을 감안해서 생활은 흥미롭다 이런 멘트를 부끄럽지만 한번 했습니다. 한 번에 외우세요. 성생활은 흥미롭다. 그리고 짧게 가는 거 이거 직업 선호도는 흥미검사이죠. 짧게 가장 핵심인 것이 흥미검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 답인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요. A형과 S형의 공통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흥미검사가 공통으로 들어가서 흥미검사 체크하는 문제도 종종 제출되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2번입니다. 설문지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질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질문지를 사용하는 조사를 통해 직업정보를 수집하고자 하고 있네요. 질문지 문항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서로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죠.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색깔을 물어볼 때 빨주노초, 파란보 해서 상호 배타적으로 물어봐야지 좋아하는 색깔을 묻는다고 해놓고서는 1번에 빨간색, 2번에 오렌지색, 3번에 다홍색, 4번에 핑크색 하면은 무엇을 골라도 이 사람은 붉은 계열을 좋아한다. 이런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좋지 못한 질문지의 문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고요. 응답하기 쉬운 문제는 앞쪽에 배치해서 술술술술 끝까지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반대로 곤란한 것은 뒤쪽에 배치해야 되겠죠. 3번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 커플로
뭐 1-2 뭐 이렇게 아니면 중간에 확인하는 신뢰도 문항이 있다면은 함께 배치하면 아니 됩니다. 제가 이런 예시를 들었었어요. 뭔가 그냥 뭔가 이게 도움이 되십니까? 라고 어떤 질문을 물어봐요. 이 질문 도움이 되냐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시간이 적정했습니까? 아니면은 또 뭐랄까 가격이 적정했습니까? 또는 포함된 내용들, 어떤 사야 하는 그 내용들, 컨텐츠들이 적정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다 만족해놓고서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한 그거 총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했는데 다 매우 만족했으면 총 만족도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 만족이거나 매우 만족이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매우 만족해놓고서는 불만 또는 보통 이렇게 나올 때는요.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이 어떤 항목에 대해서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만족도를 다 떨어뜨릴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잘 물어본 게 아니죠. 핵심적인 무엇인가를 빠뜨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신뢰도 측정을 위한 것을 이 중간중간에 연속적으로 물어보는 건 소용이 없고 이런 문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53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기준 및 부호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이 문제도요. 돌아가면서 답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문항이 익숙해지기를 시작이니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구조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4단계가 아니고 1번에서 딱 틀렸네요. 산업 분류는 세세 분류에서 5단계이고요. 한국 표준 직업 분류는 이렇게 4단계입니다. 자, 직업은 작으니까 4단계, 산업은 크니까 5단계 해서 여러분 한 번만 듣고도 다음에 만약에 이 문항이 틀리면은 바로 골라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이 크니까 5개. 그렇죠. 우리는 항상 대중, 소세, 세세 5개까지는 세세 분류인 것이고 작은 직업은 대중, 소세 4가지로 분류되어 있다라고 가져가시고요. 자, 이 밑에도 여러분 꼭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부호 처리할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고 이거 무조건 RSIC 4 나오면은 무조건 맞는 얘기. 그리고 중분류는 대중이니까 2자리죠. 대는 1자리, 중은 2자리, 그리고 대중, 소는 3자리, 세세는 4자리이니까 중분류는 001로 나오면 틀린 것, 01부터 99까지 그 다음 뒤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살펴봤는데 포인트 찍어주신 데가 맞게 나왔는지 아닌지 꼭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적용을 받는 자는요. 거의 대부분 다 되는데 이런 사람들 안 되죠. 공무원, 그 다음에 선생님 안 되고요. 75세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받고 직업훈련을 받았으나 직장을 가지기, 일하기 힘들 것 같다라고 감안한 75세 이상이신 분들, 그래서 75세 포함됩니다. 그리고 다 해놓고서는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격이 아니 됩니다. 원래 학생은 대상이 아니지만 졸업 예정자, 고3이나 대학교 4학년 학생들은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는 마지막 준비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에 내일 배움 카드 적용을 받습니다. 55번 국가기술 자격 산업기사이네요. 자, 이것도 응시 자격 잘 나오는데요. 국가기술 자격 등급 나오니까 먼저 여러분 등급하면은요, 딱 생각나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 가장 높은 기술, 그 다음에 저는 기능, 기사, 그 다음에 기사, 기능 이렇게 예전에 처음 접할 때 딱 적어놓고요. 기술사, 그리고 원장님 생각해서 기능장, 원장 더 높다. 밑에는 4,
그리고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완성하였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제 방법을 쓰시든지 여러분이 하시든지 기술, 기능, 기사, 마지막 기능 하셔서 이것을 일단 5단계, 5등급을 아셔야만 하고요. 자격 기준에 있어서 고도,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밑에서 하려다가 고도의 기술, 그 다음에 숙련 기술이 최상급이어야 되고요. 기사는요, 그렇죠. 공학적인 기술. 위에서부터 하니까 오히려 좀 그런데 여기는 기초, 밑에 기초, 여기는 숙련입니다. 밑에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면요. 쓸 때는 기술, 기능, 기사, 기능 이렇게 쓰시고요. 쓰시는 거는 검정 자격은요. 여러분, 할 줄만 알면 기능사 할 수 있고요. 할 줄 아는 거에 기초 이론만 있으면은 산업기사 도전하실 수 있고요. 기초 이론을 넘어서 공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기사 자격증을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숙련이 정말 최상급 빵집, 우리 제빵사들 이렇게 지나갈 때 뭐라죠? 기능장 보셨잖아요. 최상급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능장에 도전하시고요. 다 합쳐서 정말 고도로 숙달되고 지능이나 뭐 여러 가지까지 고도가 될 때는 기술사의 자격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요까지 제가 지금 첫 번째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년, 3년, 5년, 7년 해서 자, 요 부분만 아시면은 이 문제에 맞추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년, 3년, 5년, 7년 했던 것을 딱 생각하시고 전조를 기준으로, 대조를 기준으로 답 4번인데요. 응시하라는 종목에 하는 동일 유사 직무에서 몇 년 전조리라고 했으니까 2년 이상의 실무, 전조를 하든지 2년 이상의 실무를 갖춰야 된다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요, 설명이요, 좀 길었지만요, 국가기술 자격 검정, 자격, 그리고 등급, 무엇을 기준으로 뽑느냐라는 모든 것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안 되면 되돌리기 하셔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강조드립니다. 56번입니다. 2022년 신설되었는데 이제 25년, 26년, 27년이 다가가고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서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7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에서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7차와 관련된 질문이라서 우리 8차 개정 나왔죠?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8번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요. 한국직업사전은 코본, 개수,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드와 본 직업명과 개요와 직무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부가직업정보 이렇게 부가직업정보가 나오는데요. 13가지의 부가직업정보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정규교육입니다. 정규교육은 6단계 6수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몇 수준이 나오면 1 초등, 2 중등, 3 고등, 4 초대졸, 5 대졸 4년제, 6 그 이상 박사 뭐 이런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4 낮춰봤더니 4는 전졸 맞고요. 정규 교육이니까 우리나라에서 독학 검정고시도 다 인정해주죠. 검정고시 보면 고졸이라고 인정받는 것처럼.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학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 아니면 이거 나오니까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균 학력 아니고 독학 검정고시 포함되는 거 맞는 것이다 라는 것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9번입니다. 고용24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오히려 공학 계열이 저는 가장 만만한 것 같아요. 나머지 다양하게 나오면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데
너무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학과 계열을 묻는 것은 아는 것 나오면 아싸 가오리 감사합니다 하고 맞추시고요. 이거 7개에 총 200가지 넘는 학과를 다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학은요. 일단 뒤에 공학이 붙으면 공학인데요. 공학이 붙어 있는데 공학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임상공학, 생명공학, 식품공학, 바이오산업공학은 공학이 붙었는데 자연 계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또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생명, 공학이지만 자연 계열인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임산인데 임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외우기 편하기 위해서 생명을 잉태한 임신부가 먹는 식품은 영양제 많이 먹어야 되니까 바이오가 좋다. 살아있는 미생물이 좋다. 제 맘대로.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임산인데 임신 식품은요. 바이오가 좋다 해서 이렇게 4가지 공학이 붙어있는 학과는 공학 계열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연 계열이다 라는 거 한번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맞출 수 있으면 좋고요. 전체 계열을 다 외우려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60번입니다. 고용24 채용정보 상세검색 시 선택할 수 있는 기업 형태가 아닌 것은 이것도 늘 아닌 것이 나오는데요. 아닌 것 다문화 가정 지원이고요. 제가 친절하게 답으로 늘 나오는 이렇게 4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강소기업은 나오지만 구분이 되어 있지만 강소기업, 오히려 중소기업이 나와 있지 않다.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이 나오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강소기업이 안 돼 있겠지?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강소기업은 분류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없다. 그리고 금융권도 없다. 환경 친화 없다. 다문화 가정 없다 해서 이 4가지를 잘 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노동시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이 나타나네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렇죠. 경기를 풀어야죠. 총수요 증대인데요. 우리 총수요 오랜만에 지금 들어보니까 여러분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의 개념을 확실하게 하면 대부분을 다 쉽게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 공급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요. 노동 수요는 사는 것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을 사는 것이니까 결국에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네요. 경기적 실업, 경기가 안 좋아요. 일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힘을 써야지 그것이 경기적 실업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62번 마찰적 실업은요. 우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 생기죠? 정보에서 정보의 오류, 정보의 마찰, 정보의 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요.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데 이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찌찌뽕 매칭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답 1번이네요. 2번,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은 효율 임금입니다. 더 높은 임금을 줘서 좋은 고인력을 뽑아놓고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마찰적 실업과 해당이 없습니다. 알아도 못 갈 수 있어요. 내가 그거에 적합한 인재, 기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맞으면 알아도 못 가니까 정보랑은 상관이 없고 이것은 효율 임금 제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3번째, 노동조합의 존재로 인해서 조합원의 임금이 생산성보다 높게 이렇게 뒤에 몰라도 조합원이 알아서 임금을 높였구나. 이것은 마찰적과 전혀 상관없는 경우이죠. 그래서 답 1번입니다. 63번입니다.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자, 이것은요. 어렵다라고 하면 어렵지만
나는 간단하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재화시장, 물건을 파는 시장은 불안정 경쟁이라도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실은 이 말을 한마디로 독점 기업의 경우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항상 재화시장과 노동시장, 불안정 완전 시장이 되면은요, 이거 독점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고요. 이럴 때는 한계 요소, 비용이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재화 시장이 일정해요. 물건, 내가 이 물건 만드는데 재화 가격이 항상 일정해요. 그럼 물건 만드는 값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요소 맞는 이야기다. 두 번째, 두 개 다가 완전 경쟁이에요. 두 개 다 완전 경쟁,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은 노동 수요 곡선이 항상 오르면은 이 노동 수요 곡선이요,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아닐 때는 왼쪽으로 내려가면 왼쪽으로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고 오를 때는 오른쪽, 낮을 때는 왼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일정하니까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 맞는 얘기. 그리고 세 번째, 재화시장과 노동시장이 모두 다 또 똑같이 완전 경쟁일 때 임금이 하락하면은 이렇게 하락하면은 수료량은 장기에 얘기 드렸죠. 단기는 나머지는 다 세팅되어 있고 인건비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장기는 공장, 부직, 상품의 가격 모든 것이 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동 수료량은 장기에서 더 크게 증가한다. 더 크게 증가한다. 맞는 이야기고요. 이것도 재화시장이 불안정 경쟁이고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독과점일 때 임금은 한계 생산 수입보다 낮은 것이 아니라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에서 결정이 된다 해서 답 4번입니다. 잘 모르실 때는요. 오를 때 상승하면 상승한다. 오른쪽이 맞죠. 완전 경쟁일 때는 이럴 때는 다 경쟁일 때는 장기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독점일 때는 임금은 한계 수입 생산과 동일할 때 결정된다고 했어 라고 가져가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나오면 이 문장 내에서만 변경이 되니까 꼭 믿고 그렇게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4번입니다.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정부는 경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의 설비 투자를 억제시키면 안 되죠. 경기가 안 좋으면은 설비 투자 많이 해서 자꾸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도 더 뽑게 하고 특히 또 나라가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 차원에서 돈을 막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짓던 갑자기 토목공사, 다리를 짓는다라든지 도로를 닦든지 해서 여하튼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직 포기자가 증가하면요. 실업률이 감소되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실망 노동자 효과 생각나십니까?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통계상에서 실망이 나오면 마이너스이고 부가가 나오면 플러스이다라는 것만 기둥을 잘 잡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멘트입니다. 취업자가 존재하는 상황, 실업자가 있었는데 구직 포기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한 실업자들, 구직 의사가 있는 이 실업자들이 취업을 아예 포기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떨어지면은 실업률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맞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국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이래요. 생산 가능 인구와 취업자가 각각 100만 명, 40만 명이라고 할 때 국가의 실업률입니다. 우리 이렇게 율이 나오면요. 일단 오늘 2022년 1회차이니까요. 무조건 표를 함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15세 이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다. 벌써 이번 시간에만 해도 두 번째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15세 이상 인구를 경제활동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를 실제로 일하고 있는 취업자와 그리고 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
일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실업자로 일단 구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A 나라의 경제활동 인구율이 50%라고 가정을 하면 가장 편하게 100명 중에 50명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산 가능 인구가 100만 명. 그럼 여기다 100만 명이 될 거고 50만 명이 될 거네요. 그랬을 때 취업자는 40만 명, 40만 명, 40만 명.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니까 50만 명이 되려면은 10만 명이 필요하겠네요. 10만 명. 이럴 때 이 국가의 실업률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구하라고 하면 앞에 것분의 뒤에 것 곱하기 100이라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50만 명 분의 위에 거 10만 명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은 2해서 20%가 나오겠네요. 자, 여러분 제가 함께 풀었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된 거 확인하시면서 스스로 풀어보시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66번입니다. 임금의 보상격차. 보상격차 왜 준다 그랬어요? 자, 보상격차, 그렇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상격차라고 했고요. 해돈익은요, 위험한 것을 보상해 주는 것을 우리가 해돈익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뒤에 거 모르셔도요. 근무 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전출되면 임금이 그렇죠. 열악한 곳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주고요. 성별 격차도 일종의 보상 격차 아니다. 환경이지. 성별 격차는 임금 차별에 해당이 된다입니다. 67번입니다. 단체 교섭, 해당되지 않는 문제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유니언숍, 숍제도도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는 문제로서 넘어갔습니다. 69번이네요. 다음 중 직무급 임금 체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인데요. 직무급 임금 체계라는 것은요. 회사 내의 직무, 일에 따라서 그 일의 어떤 팀이나 파트나 어떤 분류들이 있겠죠. 따로 봉급 체계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면은요. 개인별 임금 격차, 이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떤 동일한 기준이니까 불만이 해소될 수 있고요. 연공급에 비해서 실시가 용이할 수 없죠. 연공급은 제가 연공, 공무원 해서 정말 나이 연차와 그 근속 연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고 사실 이 직무가 더 월급을 많이 받는 어려운 일인지 이 직무가 돈을 더 말아서 월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직무인지 이것은 매기기가 실제로는 엄청 부담스럽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 체계 중 직무급에 서 있어 가장 큰 단점이 실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인데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냐? 답 2번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이유는요. 무조건 임금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제자리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고요. 기타는 오르면 오른쪽 아니면은 내리면 왼쪽으로 간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이해 못해도 우와 임금만 다르다고 했는데 완전 감사한 문제네요. 70번에 1번이고요. 넘어가서 71번입니다. 이원적 노사 관계론 감사하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72번입니다. 산업별 노동조합 내용도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73번입니다. 노동의 수요 탄력성이 0.5이고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이 5% 상승한다면 고용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인데요. 이거 노동 수요 탄력성은요. 탄력성은 뭐였죠? 노동 수요, 노동 수 임금이라고 했던 거. 노동 수임, 노동 수임.
나 그렇게 기억 못해. 수요를 물을 때는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 탄력성일 때는 공급이 올라가고 밑에는 임금으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탄력성이 0.5이고 나머지는 일정할 때 임금이 5% 오를 때 고용량은 어떻게 변하냐? X로 둬야 되겠네요. 그러면 5% 곱하면 없어지고 저기 곱했으니까 여기도 5% 곱하면은 5, 5, 25, 2.5% 감소한다가 나타납니다. 자, 계산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4번입니다. 구인처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춘 근로자가 없어요, 없어. 그럴 때는 이것은 무슨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구조적 실업. 자, 내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지만 이 능력을 구하는 자리가 없는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실업이다 가지고 가시고요. 75번입니다. 다음 중 최저임금제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 중 가장 큰 상황이 뭐냐? 일단 크든 작든 최저임금제가 실시가 되면 자꾸 오르면은 실업률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 기준 깍 잡고 계시고요. 실업률이 증가하는데 누가 타격을 많이 받느냐? 비숙련공, 누구나 대체될 수 있는 비숙련공과 그리고 전업주부들 또는 전업주부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여성 근로자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중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경우는 언제냐 했었을 때요. 여러분, 이런 거 몰라도요. 탄력적인 게 우리한테 좋다 그랬어요. 비탄력적인 게 좋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탄력제 딱 고정이 되고 탄력제 사람들을 뽑았다 안 뽑았다 잘랐다가 그리고 임금을 높였다가 안 높였다가 막 이렇게 탄력 왔다리 갔다리 잘하는 것은 근로자에겐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한 개만 탄력적이어도 안 좋은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모두가 탄력적일 때는 죽어나겠네요. 그래서 가장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미칠 때는 그렇죠. 모두가 탄력적일 때 좋지 않다라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76번 유보임금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유보임금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주에게 받고 싶은 최소한 나 이거 아니면 일 안 해 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더 유보할 수 없는 금액을 우리는 유보임금이라고 합니다. 유보임금이 길어져요. 자꾸나 이만큼 주는데 찾다 보면은요. 실업 기간은 연장,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유보임금이 기대임금인데 내가 받고자 하는 기대임금인데 상승되면 기대임금 똑같이 올라가야 되겠죠. 세 번째, 유보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 아닙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제시임금입니다. 제시임금. 그래서 아니다.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 그렇지, 나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돼. 최소 나 1,000만 원 안 주면 일 안 해. 이러다가 취업 계속 못할 수 있습니다. 첫걸음은 작지만 그 끝은 창대하게. 내가 나중에 1,000만 원 벌려면 이것부터 실력을 쌓아야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유보임금, 바로 근로자가 받고 싶은 최소한의 임금이다라는 것. 답, 기역, 리을입니다. 7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요. 자, 뭐든지 다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을 증가시키는 기술 진보와 함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변화가 발생했어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요. 여러분, 기술이 좋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사람도 빨리 많이 뽑아서 이 생산력 높아지는 것을 더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우선 그 기준 생각하시면서요. 균형 노동 고용량은 증가, 그렇죠. 더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겠지만 균형 임금 많이 뽑아서 임금이 내려갈지 기술이 진보돼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서 임금을 높여줄지는 세부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 1번입니다. 뒤에는 보지도 않으시고 넘어갔을 것을 강추!
추천드립니다. 78번 연봉제의 장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봉제는요, 능력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봉 협상에서 각각 계약된 그 금액만큼 받는 것을 우리가 연봉제라고 하죠. 자, 연봉제 전문성이 촉진됩니다. 잘하는 사람 더 많이 받고 또 더 많이 받고 싶기 때문에 능력을 높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개인의 능력에 기초한 생산성을 향상시키죠. 월급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구성원 상호 간에 얼마인지 모르고 적대적일 수 있고 평등적일 수 있고 만약에 알았어요. 똑같은 일 하는데 나보다 월급 2배 받아요. 친밀감이 증진되나요? 있던 친밀감도 착 찌르보는 반대로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겉으로는 네가 더 일을 잘하니까 그렇지 하지만 집에서 누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데 속상하고 당연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죠. 어떻게 친밀감이 생깁니까? 답 3번이네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겠습니다. 자, 79번입니다. 경제적 조합주의 해서 우리 노사관계와 관련된 특히 또 조합주의 이번에 25년에서 27년에 해당하는 출제 기준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자, 80번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개인의 후방 굴절형 자상향입니다. 후방 굴절형 이거 그래프 기억나시죠? 자, 노동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임금이 올라갈수록 여가 생활을 할 것인지 임금 더 받으려고 일을 더 할 것인지인데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갈 때는 그렇죠. 임금이 올라가면 일하는 시간도 늘리지만 돈 너무 많이 벌을 때는 조금 더 벌려고 일하는 것보다가 그렇죠. 쉬면서 재충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뒤로 왼쪽으로 상향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는 우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상향해서 우상향하다가 그렇죠. 후방 굴절 좌상향하는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대소로 나누어지는데 대가 크면 정상이니까 올라가고 소가 크면 소득효과, 대체효과에서 모르셔도 소가 클 리가 없는데 소가 크면 반대로 간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하시면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지금 후방 굴절의 위에 부분 자상향이 아니고 우상향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소득 여가 간의 선호책에 뭘 더 좋아하냐 분석해봤더니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 더 크면은 대가 더 클 때 우상향, 소가 더 크면은 소가 이상하네, 뒤로 가네. 답 2번 맞습니다. 압도한 결과가 자상향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보와 노동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법규는 잠시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